최연수 47.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 성실하지만 다소 무심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그를 믿고 따랐고 집에서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아내 윤정희와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장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시작되었다. 정희가 식탁에 휴대폰을 올려둔 채 전화를 받으러 부엌으로 간 순간 화면이 켜졌다. 메시지 알림. 태식 오빠. 태식. 그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단짝 친구 오태식이었다. 뭐 친구니까 연락할 수도 있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났다. 아내는 전화를 받으며 웃었고 메시지를 확인할 땐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설마. 현수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고교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친구와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리 없다고. 하지만 불안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도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도 문득문득 떠올랐다. 아내의 웃음소리와 친구의 이름이 겹쳐지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어느 날 현수는 동창 모임에서 태식을 만났다. 술잔을 기울이던 태식은 여전히 농담을 잘 던졌고 주변을 웃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눈빛은 자꾸만 불편하게 다가왔다. 괜히 아내와 눈이 마주치지는 않을까 불필요하게 긴장하는 자신을 보며 현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괜히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지. 하지만 작은 균열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벌어질 뿐이었다. 주말 아침 정희는 전화를 받으며 급히 외출 준비를 했다. 시장에 다녀올게. 라는 말과는 달리 화장을 하고 정성스레 옷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시장에 가는 모습치곤 지나치게 단정했다. 현수는 무심한 척 TV를 보며 물었다. 오늘은 뭐 사러 가? 그냥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어서.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찔렸다. 의심이라는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저녁 늦게 귀가한 현수는 아내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조심스레 낮추려 했지만 웃음이 섞인 그 소리는 낯설 만큼 부드러웠다. 알았어. 내일도 응. 그래. 그 순간 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텅 빈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이 들은 게 무엇인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그는 뒤척이다가 부엌으로 나왔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식탁 위엔 아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알림이 떴다. 잘자 정희야. 보낸 사람 태식. 현수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당장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두려움이 엇갈렸다. 아니겠지. 그냥 친구끼리. 그는 끝내 휴대폰을 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알림창에 뜬 5글자가 자꾸만 떠올랐다. 잘자 정희야. 현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다. 평범했던 일상에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음을. 그날도 퇴근은 늦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온 현수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보고서 마감, 부장의 자리에서 오는 압박, 그리고 집에 가는 길마다 붙어 다니는 의심의 그림자. 늘 갔던 길이지만 그날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아내는 방 안에서 휴대폰 불빛만 켜둔 채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과 목소리.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수는 그대로 멈춰섰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내일도 보고 싶어. 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만나왔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 있겠어?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꽂혔다. 7년.
현수는 문틀에 손을 짚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시장 간다던 날들, 늦게 들어온 날들, 이유 없는 웃음과 낯선 향기. 그 모든 순간들이 7년이라는 숫자로 선명하게 연결되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거실로 걸어나와 소파에 앉았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했다. 분노도 울분도 눈물도 없었다. 단지 공허한 웃음만이 입가에 맴돌았다.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상을 차렸다. 미역국 냄새가 부엌에 퍼졌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식탁에 올랐다.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여보, 피곤해 보여.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밥을 뜨는 손길을 멈추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정희는 잠시 불편한 기색을 보이다가 다시 웃으며 밥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왔다. 정희는 부엌에서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둔 채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알림. 현수는 손을 뻗었다. 화면에 떠있는 문자를 읽는 순간 그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어제 내 웃음 때문에 하루 종일 행복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 태식.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었다. 7년 동안 이어진 부정의 흔적, 그것이 너무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정희가 부엌에서 돌아와 휴대폰이 없는 걸 발견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현수 씨.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변명을 찾는 듯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다. 현수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괜찮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포기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차분한 한마디가 정희를 더 두렵게 했다. 분노 대신 찾아온 침묵. 그 침묵 속에 담긴 섬뜩한 냉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날 밤 현수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낡은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복수의 설계도였다. 고맙다 친구야. 내 아내를 7년간 돌봐줘서.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현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분노는 계획으로 바뀌고 있었다. 현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내를 추궁하지 않았다. 태식에게 따지지도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밥을 먹었고 TV를 켰다. 하지만 속은 전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매일 조금씩 차갑게 굳어갔다. 정희는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두려웠다. 폭발할 줄 알았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모습은 낯설고 섬뜩했다. 그녀는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건 현수의 머릿속에서 차갑게 굴러가고 있었으니까. 밤마다 그는 서재에 앉아 노트에 글을 적었다. 처음엔 그저 감정의 배출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글은 하나의 계획으로 다듬어졌다. 단순히 두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었다. 그는 세상 모두 앞에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싶었다. 은밀하게 7년을 이어온 관계. 그걸 공개하는 순간 그들의 세상은 무너진다. 그가 떠올린 것은 한 장의 플래카드였다. 동네에, 직장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걸릴 커다란 플래카드. 하지만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마치 축하 메시지처럼 감사 인사처럼. 그는 인쇄소에 전화를 걸었다. 문구는 이렇게 해주세요. 고맙다 친구야, 내 아내를 7년간 돌봐줘서.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 인쇄소 직원은 잠시 침묵했다.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주세요. 오타 하나도 없이. 그대로. 며칠 뒤 거대한 현수막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하얀 바탕에 새겨진 검은 글씨. 문장을 읽는 순간 기묘한 웃음이 입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분노의 웃음이 아니라 차갑게 계산된 웃음이었다. 그는 일부러 플래카드를 차에 싣고 다녔다. 매일 출근길 그 글귀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걸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급해하지 마. 아직은 아니다. 무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현수는 일상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에서 후배들과 회식을 하면서도 웃었고 주말에 아이들과 식사도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정희는 남편의 변화가 불안했다. 전보다 말이 줄었고 눈빛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는 결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 무표정 속에서 정희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태식 역시 달라진 기류를 감지했다. 예전처럼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줄어들었다. 그는 현수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현수는 평온한 얼굴로 맞았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태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현수는 인쇄소에서 주문한 플래카드를 들고 동네의 한 모퉁이에 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펼쳐진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너희를 무너뜨리는 건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거지. 그의 머릿속엔 이미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광경, 아내와 친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던질 한마디. 칭찬인 줄 알았냐? 고마운 건 너희 덕분에 내가 더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거다. 그 대사는 이미 수십 번 연습되었다. 침착하게 냉소적으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는 서서히 무대에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현수는 플래카드를 접어 차에 다시 싣고 돌아왔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다.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내의 얼굴이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연극이 시작된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치밀한 계획이 채우고 있었다. 드디어 무대의 날이 다가왔다. 현수는 일부러 아내와 친구 태식을 같은 자리에 불러냈다. 명분은 단순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늘 그렇듯 친근한 분위기를 가장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오래전부터 리허설한 장면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식당 안은 술잔이 오가며 왁자지껄했다. 옛날 이야기가 오갔고 사람들은 웃었다. 태식도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정희는 옆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몇 번이고 현수를 스치며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현수는 술잔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렸다. 오늘 모임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래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아내와 내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뜻밖의 발언에 술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현수는 손짓했다. 식당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하얀 바탕 위에 새겨진 검은 글씨가 선명히 드러났다. 고맙다 친구야, 내 아내를 7년간 돌봐줘서.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 순간 술자리가 얼어붙었다. 웃음소리가 멈췄고 사람들의 눈동자가 동시에 플래카드와 정희, 그리고 태식을 향했다. 정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쥔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다. 태식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현수는 미리 준비한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문자, 사진, 통화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증거의 바다.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7년. 내가 모르는 동안 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진실입니다.
정희가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쳤다. 현수 씨, 그게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식은 두 손을 번쩍 들며 변명했다. 야, 현수야. 진짜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현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칼날 같은 힘이 서려 있었다. 칭찬인 줄 알았냐? 고마운 건 너희 덕분에 내가 더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거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충격과 분노와 경멸이 동시에 그 자리에 퍼졌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오랜 친구와 아내의 배신. 그것을 담담히 드러내는 남자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태식은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다. 둘은 마치 죄수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었다. 현수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 나는 과거와 작별합니다. 더는 이 집착과 배신의 굴레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의 뒷모습은 의외로 가벼웠고 눈빛은 전보다 선명했다. 뒤에 남은 것은 오직 두 사람의 몰락뿐이었다. 플래카드 사건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졌다. 정희는 집을 나서기도 힘들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어떤 이웃은 대놓고 혀를 찾고 또 다른 이는 비웃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온몸이 무거워졌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듯 했다. 친정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외면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희야,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니? 남편도 아니고 친구라니. 더는 널 감싸줄 수가 없다. 언니와 동생들도 차갑게 등을 돌렸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다. 가족조차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태식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회사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표적이 되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회의 자리에서조차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다. 태식 씨,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맡는 게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더는 함께 일하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나야 했다. 단짝 친구의 아내와 7년 동안 부정을 저질렀다는 낙인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랜 거래처에서도 연락을 끊었다. 태식은 퇴직금 명목의 푼돈만 손에 쥔 채 빈손으로 회사를 나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제야 현실이 되었다.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원망과 비난이 오갔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니야, 내가 나한테 다가왔잖아.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다툼은 끝이 없었다. 달콤했던 순간은 기억나지 않았다. 남은 건 오직 추락한 인생과 쓰디쓴 현실뿐이었다. 정희는 결국 친정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작은 원룸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사람 아니야? 그 사건 주인공. 그 시선이 두려워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었다. 휴대폰은 벨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친구도 가족도 세상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태식 역시 홀로 남겨졌다. 그는 술에 의지하며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술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취기가 가시면 찾아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자책과 절망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받는 이는 없었다. 메시지를 남겼다. 현수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현수는 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가장 큰 응징이었다. 태식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순한 친구 하나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걸. 정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화장도 단장도 하지 않은 초라한 얼굴. 2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아이들에게마저 등을 돌린 어머니로 남았다. 그녀의 눈가에 흐른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산산이 조각났고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세상은 무심했다. 그들의 추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을 뿐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회에서 단절된 존재로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난 뒤 현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그 고독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유였다. 매일 반복되던 거짓된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든 날 현수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길이 비록 낯설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곧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지만 늘 미뤄왔던 곳,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진짜 숨을 쉬는 듯 했다. 바다 냄새, 소금기 섞인 바람,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서막처럼 느껴졌다. 숙소에 짐을 풀고 해변을 거닐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다시 살게 했다. 그의 발걸음은 모래 위에 또렷한 자국을 남겼다. 밀려오는 파도가 그것을 덮어갔지만 곧 또 다른 발자국이 이어졌다. 지워져도 계속 남는 흔적처럼 그의 삶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낯선 도시에서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이면 바닷가에서 해를 맞았고 낮에는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이면 현지 주민들과 소박한 술자리를 가졌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오직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봤다. 그게 좋았다. 어떤 시선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혼자예요? 현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응, 혼자야. 근데 외롭지 않아. 그 대답은 진심이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별빛이 쏟아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지난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 아내와 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상처. 이제는 그조차도 하나의 이야기로 남을 뿐이었다. 현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글을 적었다. 고맙다 친구야. 내 덕분에 나는 새 인생을 찾았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비꼬는 말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태식과 정의의 배신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무심한 가장으로 지루한 일상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신이야말로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다이어리를 덮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칼을 스쳤다. 그 바람은 마치 새로운 삶의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